오늘 드디어 저희가 준비하고 기획했던 웨비나의 다섯 번째 차례가 됐고요. 저희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또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세션에 이제 한 분이셨다면은 오늘은 세 분이 같이 하시는데 발표는 한 분이 주로 이제 하시겠지만은 아마 다른 분들도 같이 이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들이시기 때문에 아마 Q&A 시간에는 활발하게 같이 참여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같이 하게 된 회사는 딥스킬이라는 회사고 아마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실 텐데 저는 장담하건대 굉장히 앞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름을 듣게 될 회사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또 이 강의 처음에 요 세션을 통해서 다시 이제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는 강양석 대표님은 아마 뭐 그 기업체의 교육 쪽에 계신 분들은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이라든가 뭐 데이터 리터러시라든가 이런 컨텐츠와 관련된 교육 또 뭐 강의 이런 걸로 아마 이미 익히 좀 잘 아시는 분이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뭐 DBR이나 동아 비즈니스 리뷰나 이런 데도 많이 기고를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잘 알려져 계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과 모여서 딥스킬이라고 하는 굉장히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그런 AI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지금 런칭하셨고요. 이것들을 아마 또 우리나라에서 많이 보급하실 예정으로 있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강양석 대표님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강의 분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지만은 그것보다는 예전 AI 관련된 회사의 상장사의 임원이시기도 하셨고요. 또 이전에 저랑 같은 회사에서 이제 컨설팅도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정말 좀 유능하신 분이시고요. 또 같이 하시는 장영학 CBO님, 그 대표님도 최근에 조인을 하셨는데 이분도 또 제가 잘 아는 분이지만은 굉장히 또 여러 분야에서 또 HR 쪽에서도 예전에 OKR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하셨고 책도 또 많은 책들을 통해서 리더십에 대한 부분도 강의하셨고요. 또 이 회사의 조호연 소장님, CTO이신데 같이 하시면서 오늘 내용에 대한 부분들 또 부연해서 같이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부드럽게 시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화면에 아마 저희 팀이 모두 다 보일 것 같은데요. 저희 팀 한번 제가 대표로 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딥스킬 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아마도 좀 마음이 좀 급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곧 설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설 직전에 듣기에 적당한 내용인지는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한번, 저희가 주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요, 바로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튜터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요 AI 튜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HR Development 부서가 과연 AI로 트랜스포메이션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정점에 왜 AI 튜터가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요거를 한번 주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일단 제 소개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딥스킬의 현재 대표이고요. 네, 커리어를 시작을 한 것은 글로벌 경영 컨설팅 업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딜로이트에서 경영 컨설팅만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데이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데이터를 다루거나 어떤 정보 체계에 노출이 됐을 때 목적성을 명확히 하는 것을 주니어 때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컨설턴트들이 급박하게 일을 할 때,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 중에 뭐였냐면, 너 그거 뭐 하려고 분석해? 라고 하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러한 질문들은 제가 그 이후에 커리어를 쌓으면서 굉장히 많은 저의 기저를 형성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지고 다양한 어떤 분석 기법과 인공지능 기법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얼마나 실효적으로 중요한지를
체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글로벌 약 1억 명 정도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는 사스 소프트 회사에서 최고 전략 담당 임원의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서비스라는 상장사에서 최고 운영자의 책임을 갖게 됩니다. 지금은 이러한 파인딩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지고 인공지능 기법이 아무리 좋아져도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딥스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은 3권 정도 작성을 했는데요. 네, 오늘 제가 아마 드리고자 하는 내용이 가장 밀접한 부분은 최근에 나왔던 뉴로심볼릭 AI라고 하는 책과 밀접할 것 같습니다. 핵심 내용을 한마디만 요약하면은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중요하다라는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데이터의 패턴 못지않게 합의된 규칙, 그리고 우리끼리의 통합된 의견, 이러한 규칙적인 요소가 역시 반절 중요하다라는 주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책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아마 오늘 시간이 되면 오늘 말미에 소개시켜드릴 저희 제품이 나오는 과정에서 저희 팀이 느꼈던 바를 그대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많은 부침이 있는데요. 저에게 가장 영감을 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입니다. 깊고 좁게 알면 AI에 먹힌다. 그렇죠.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잘 이해하다 보면 인공지능이 우리를 많이 대체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인공지능이 우리를 대체하는 모습들이 막연한 형태의 공포심으로만 존재할 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가 우리를 어디까지 대체하는지를 섬세하게 논의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적더라. 그 과정에서 이분은 거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특정한 내용이 알기보다는 두루두루 이해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요 정도까지는 저희가 뉘앙스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요것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왼쪽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인 교실이라고 불리는 부분을 사진을 볼 수 있죠. 선생님이 앞에 있고 학생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보고 있는 모습. 즉, 뭔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은 앞에 있고 그것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일방향으로 보고 있는 이런 극장식 모드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죠.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실 풍경은 본질적인 것입니까? 네. 이제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인데 이 모습이 조금 변했죠. 언제? 코로나가 나오면서 IT 기술의 등장과 함께 스트리밍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오른쪽처럼 바뀌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처럼 바뀐 것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이야기하고 그 나머지들은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경청하는 방식. 심지어는 지금 여러분들이 팀즈를 통해서 이 웨비나에 참여한 방식도 굉장히 유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러한 교육의 형태를 가지고 있던 특정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은 산업혁명 시기였습니다. 산업혁명 시기를 그냥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거죠. 없던 산업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각각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공장이라는 곳에 모여야 됐습니다. 공장인 곳에서 일을 하려다 보면 사람들이 분업이라는 행동을 해야 돼요. 분업과 협업의 구조에서는 직무라는 개념이 생기죠. 그런데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분업과 현업의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직무 역량이라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었어요. 직무 역량이라는 걸 배우는 것은 간단합니다. 직무 역량에 뛰어난 사람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태어난 것은 산업혁명 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태어났는데 산업혁명 때 생긴 이 기본적인 폼팩터가 오늘날까지도 교육의 전형을 지배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할 때 혁명이라는 단어에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부여한다면 이것이 교육의 여전히 기본적인 폼팩터로 남는 게 맞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당연히 아니겠죠. 그리스 시대에 또는 어떠한 귀족 계급이 있었을 때의 교육의 모습이 이런 방식이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겁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많은 기술적 요소들을 논의하는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저희 딥스킬 팀은 서울대 MCSA와 함께 작년에 미국 HRD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를 심층적으로 분석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웨비나에 참석하기 이전에 약 14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PDF 자료를 여러분이 받아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혹시 못 받아보셨다면 저희가 나중에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고 요 웨비나를 진행하는 운영자분들께 꼭 요청을 해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소중한 자료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혹시 읽어보셨던, 못 읽어보셨던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눈에 띄는 단어는 사고력이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면 맥켄지, BCG, 베인&컴퍼니 또는 딜로이트, 코카콜라, 유니레버 이런 모든 기업들이 직원들을 평가할 때 사고력이라고 하는 단어에 굉장히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을 많은 팩트로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업에 대한 그 직원들을 훈련시키는 여러 가지 벤더들, 소프트웨어 벤더들이 있겠죠? 그 벤더들에게 요구되는 그 명세서에 사고력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폴트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 그것이 지난 2, 3년간의 이야기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고력이라는 평가를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기존에 없던 디지털 기술을 써야겠죠? 디지털 기술을 쓴다는 것은 인공지능 요소가 들어가야겠죠? 인공지능 안에는 알고리즘이 들어가겠죠? 알고리즘 안에는 어떠한 형태로 알고리즘을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편향이라는 개념이 자칫 들어갈 개연성이 높죠. 그러니까 비정형한 지식을 디지털로 측정하고 디지털로 교육하는 건 좋겠는데 그걸 진행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쓰는데 그 안에 편향적 요소가 있는 거 그거 없다라는 거 네가 증명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법제화되는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 시장이 이 사고력이라는 단어를 받아들이는 속도가 굉장히 성숙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연 미국만의 현상인가? 아니죠. 저도 이제 많은 기업 현장에서 매일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이제 1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기업체에 있는 임원분들과 핵심 인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고력 강의를 하는 거예요. 자, 특히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인공지능과 데이터와 관련된 리더십을 강의를 하다 보면 당연히 그 회사에 있는 전략기획팀과 먼저 논의를 한 번이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각 회사의 전략기획팀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현재의 고민을 되게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1, 2년 동안 이 과정을 통해서 다음에 4가지 키워드를 귀납적으로 도출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멀티 에이전트. 자, 이게 멀티 에이전트는 제가 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을 수행이 가능한 상태로 협업과 분업의 구조를 만들었더니 훨씬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졌다. 이게 이제 기본적이죠. 근데 그것이 오묘하게 제로 UI라고 하는 단어와 어울립니다. 제로 UI가 뭡니까? 네. UI는 인터페이스죠. 인터페이스가 제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디지털 환경에서 인간이 일을 할 때 말과 글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워낙 문제 해결 능력이 좋다 보니까 인간이 직접 수행을 하지 않고 말과 글 중심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럼 말과 글 중심으로 일한다는 건 뭘 뜻할까요? 판단력 중심으로 일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판단의 종류를 인공지능이 무엇을 하고 사람은 무엇을 할까를 너무나도 잘 설명한 게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인 더 루프는 루틴한 일을 상징하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이 됐든 온이 됐든 어쨌든 그 안에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판단을 할까요? 바로 전략적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발달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합니다. 첫 번째, 실행과 수행에서 멀어지죠. 두 번째, 판단 중에서도 고급 의사결정 중심으로 판단을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탤런트 덴서티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탤런트는 똑똑한 친구죠. 똑똑한 친구들의 덴서티를 올리겠다는 건 2가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헤드카운트의 수를 줄이겠다. 두 번째,
남은 사람들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사람 수준으로 변모시키거나 그런 사람만 뽑겠다라는 강력한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HRD의 담론이 아니라 경영 전체의 담론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과연 HRD는 준비가 돼 있는가? 여러모로 아마 HRD 직무만큼 웨비나를 많이 하는 직무는 없는 것 같은데 많이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근데 좀 뭔가 구체적인 솔루션이 나올 때가 되었다라고 저는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의식을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이야기하면 몇 가지 키워드로 우리가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스킬 중심의 교육 체계와 스킬 중심의 HRD, HRM 체계가 전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스킬마저도 대부분 인공지능과 로봇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HRD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스킬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땐 원리입니다. 원리라는 단어가 스킬이라는 단어만큼 정형화되게 안 들리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교육학에서 원리라는 것은 되게 배타적이고 되게 독립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경제학의 원리가 있고, 헌법에는 헌법의 원리가 있고, 경영학엔 경영학 원리가 있고, 컴퓨터공학에는 컴퓨터공학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산업 교육에서는 원리를 안 가르쳐요. 예를 들면 헌법 원리를 이해한 사람이 최근에 한국에 2, 3개월 동안에 있었던 정치적 소요를 해석하는 수준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원리라는 개념이 저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일론 머스크가 이거의 대표 주자죠.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고도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스킬 교육을 잘 받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는 물리학이면 물리학, 천체물리면 천체물리, 우주공학이면 우주공학인 모든 새로운 학문과 도메인을 만날 때마다 원리를 탐독하고 그 원리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First Principle Thinking에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네, 저는 일론 머스크에게 영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원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공지능이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실체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는 소프트 스킬마저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이 대용해주고 있는데 과연 스킬 베이스로 HR을 짜는 게 맞을까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 어쨌든 그것 말고도 위시로 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초개인화 그리고 바로 제가 오늘 굉장히 강조할 문답식 교육입니다. 저희 회사의 일단 기본적인 비전은 전 세상에서 객관식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객관식은 산업화의 직무교육이라는 현대교육의 기본 폼팩터가 만든 굉장히 부작용을 많이 낳는 해악한 제도입니다. 점점 우리는 원리를 이해하고 원리를 식별하고 자신만의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를 기반으로 고급 의사결정을 하는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인데 객관식은 굉장히 미개해요. 그것은 대한민국이 객관식의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주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너무나도 잘 받아내고 있는 매우 아웃스탠딩한 서비스들이 있죠. 첫 번째, 맥켄지죠. 저는 이제 경영 컨설턴트의 역할을 할 때부터 맥켄지를 굉장히 동경했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할수록 가장 많이 동경하는 회사가 더더욱 맥켄지예요. 자, 기득권을 내려놓고 혁신을 추구한다는 것은 모든 플레이어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맥켄지는 그걸 해내죠. 맥켄지의 PST라고 하는 제도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한국 직무적성 검사의 효시입니다. 원조예요. 그러니까 토익 점수와 또는 대학생이 자신을 소명하는 방식만으로는 내가 저 사람을 채용할지 말지를 결정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는지를 내가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저 사람을 측정하겠다는 기본 의도죠. 그게 PST, Problem Solving Test. 네. 그걸 보고 많은 삼성의 G사트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직무적성 검사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근데 그 효시를 담당했던 맥킨지가 3년 전에 그 방법을 버려버리죠. 그리고 나온 방법이 바로 맥켄지 디지털 어세스먼트. 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그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게임으로 사람의 똑똑함을 측정하겠다라는 겁니다. 전략적 사고, 메타인지, 스트래티직 띵킹, 어댑티블 러닝을 평가하는 것. 그러니까 이러한 비정형한 상태의 똑똑함은 객관식이나 주관식으로는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게임이라고 하는 폼 팩터를 갖기 시작을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개인적으로 조금 꼭 밝히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거를 이제 코로나 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AI 여검이라고 하는 제도로 발전을 됐습니다. 근데 AI 여검 제도를 제가 이제 실제로 돈을 내고 해서 봤을 때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맥켄지가 이것을 기본적으로 했던 가장 큰 핵심은 세상이 똑똑한 사람을 중심으로 뽑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만 요구한다라고 하는 노무 시장의 기본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나라 AI 여검의 질문의 수준이나 그것들은 4년제 대학을 나온 사람을 고급 사고력을 측정하려는 문제들이 맞나? 라고 하는 굉장히 지금 깊은 의심에 빠졌어요. 이렇게 인재를 뽑는 게 맞나? 이게 차라리 종이 지필고사가 낫지 않나? 이제 그런 느낌까지 들었죠. 네. 어쨌든 그 맥켄지가 이러한 시장의 포문을 열면서 워케라의 스킬 베이스드 러닝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여러 번 강조할 칸미고 칸미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인류 역사상 새로운 교육 기업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왜? 문답식 교육의 시대를 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칸미고가 지금 시장적으로 NGO의 특성상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피터블한 성과들은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칸미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논문이나 또는 유저들의 피드백을 이런 것들을 보면 문답식 교육이 미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하는 거죠. 원래 소크라테스가 서양 철학의 어떠한 기본 폼 팩터를 결정한 측면이 좀 있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가면서 기업들은 많은 인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똑똑한 초수를 원해요. 똑똑한 워수들의 고급 사고 능력은 안타깝게도 도제식 강의로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도제식 강의라는 것은 수많은 문답을 통해서 개발되죠. 마치 전략 컨설턴트들이 아무리 하버드를 나오고 아무리 서울대를 나와도 전략 컨설팅 회사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1년 동안은 바보가 되고 그 1년을 어떻게 버티느냐가 거의 시니어 자신의 도제식 스승과 함께 이 문답을 통해서 깨우치는 과정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 방법이 사실 산업혁명 때 교실에 선생님은 한 명이 있고 여러분은 그 선생님을 어떤 해바라기처럼 바라보는 그 모습과는 전혀 닮아있지 않죠. 오히려 그리스 시대의 귀족들이 자신의 자녀를 몇몇의 학생들과 선생님을 일대일로 붙여서 고급 문답을 하는 그 모습과 굉장히 몇다에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소크라테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문답식 또는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 앞에 있던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풍경 그것이 우리가 추구할 HRD의 새로운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실 이제 문답식 교육이 그 학문적으로 유효하거나 효능감이 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제가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칸미고는 실증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내면서 문답식 교육이 훨씬 더 파워풀한 교육 폼팩터라는 것을 이미 증명을 해냈죠. 그래서 저희 회사도 3년 전부터 국내에 이것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연구 인력들, 특히 이제 영국이 이 기술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 기술이라는 것은 argumentation technology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논증이라고 하는 argumentation은 영어로 이제 논증이죠. 이런 논증이라는 요소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오늘은 그것을 이제 힘주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깊고 복잡한 논리적 사고를 한다라는 것은 일반 LLM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LLM으로도 어느 정도 무한에 가까운 문답을 할 수 있다는 건 인정. 근데 하지만 그러한 공허한 문답 말고 어떠한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문답 기반의 섬세하고 첨예한 의사결정을 2시간, 3시간 유지하면서 구조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일반 LLM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 있는 많은 이제 그 연구기관과 함께 저희 지도 교수님과 함께 저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2개의 과목을 동시에 가르치세요. 첫 번째 과목이 철학이고 두 번째 과목이 컴퓨터공학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공학과 철학을 동시에 가르치다 보니까 굉장히 밸런스가 잘 잡혀 있죠. 그래서 그런 이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제품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깊고 복잡한 대화를 하겠다라고 기본 폼팩터를 갖게 됩니다.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는 단어 레벨에서 이해하고 문장 레벨에서 이해하고 논증 레벨에서 이해한 후 그것을 변증 레벨로 다룰 수 있는 기본 엔진이 있어야 인간의 의사결정과 깊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가르치거나 평가하거나
가이드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저희는 상품화에 성공을 했고 유료화에도 성공을 했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업에서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세상의 모든 문제는 논증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증이라는 말을 제가 이제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세상의 모든 고급 의사결정은 주장과 배경과 이유와 근거와 증거와 가정이라고 하는 기본 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이것이 조금 까다롭고 또는 지나치게 이제 형 이상학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세상의 모든 고급 담화, 세상의 모든 의사결정은 논증과 논증이 만나서 변증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디스커션이라 부르든 디베이트라 부르든 어쨌든 핵심은 논증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학습자가 어떤 학습 환경에서 의사결정이나 주장을 하려고 하는 경우 주장을 하라고 이제 유도를 하지만 다음의 그림과 같이 이게 네가 상황을 인식을 이렇게 했구나. 당신이 주장을 이렇게 하려는 결정을 이렇게 내렸군요. 그러면 당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은 이런 거고요. 당신은 이런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고, 당신은 이러한 증거를 제시를 했네요. 그리고 숨겨져 있지만 당신은 아마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를 식별하고 평가하고 가이드할 수 있는 엔진을 만드는데 성공합니다. 그러한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주는 거예요.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뭐 경영하게 됐든 뭐 화학공학이 됐든 인간은 결국은 어떠한 스킬을 배우면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판단을 한다는 건 논증적 사고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논증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밀당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너는 이유는 많은데 증거가 별로 없어. 라든지 당신은 당신의 주장과 당신의 어썸션은 지금 순환 논리의 구조에 있어요. 라든지 당신이 제시한 증거는 당신이 제시한 이유들은 뭔가 부족해요. 당신이 제시하지 않은 이유가 더 있는지를 찾아야만 해요. 굉장히 편향적 사고라고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든지 이러한 좋은 질문을 많이 받아봐야 돼요. 제가 이제 10년 동안 전략 컨설팅 생활을 하고 5년 동안 상장사 임원 생활을 하면서 좋은 의사결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또 저희 3년 동안 저희 팀과 함께 굉장히 많은 R&D 역할을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뭐냐? 고급 의사결정은 자신이 맞다라고 하는 말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이 틀렸다라고 하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목도할 때 이루어진다. 이게 좀 말이 좀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의사결정자들이 이제 그 옆에서 보면 크리티컬 퀘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고급 의사결정자는 자기가 맞다는 확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 자리까지 가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편향에 빠지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그쵸? 그러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기본적인 인텔렉추얼 험블리티를 가지고 내가 틀렸다라는 말이 틀렸다라는 것을 충분히 찾을 때까지 의사결정을 연속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챌린지 받아보는 가치에 대해서 높은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공허하거나 일관성이 없거나 체계가 없거나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 수 없는 상태 말고 좀 더 명확하고 좀 더 가시적이고 좀 더 전략적이다라는 건 의중이 있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 의중이 있어야 돼요. A를 얘기하고 싶지만 A를 바로 얘기하지 않고 C를 통해서 A를 얘기할 수 있는 이런 의중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저희가 구현한 인공지능 엔진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기업들에서 실제 실증 사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실증 사례를 통해서 HRD 분들이 관심이 있을 만한 내용 몇 가지를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한 로지스틱스에서 특정한 학습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를 객관식으로 측정해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약 9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반가웠죠. 다 잘 이해했다는 뜻이니까. 근데 특정한 로지스틱스에 의해서 저희가 그 똑같은 문항에 대해서 저희 문답식 엔진을 기반으로 해서 측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 만약에 잘 맞췄으면 진짜 잘 맞췄는지에 대해서 새로운 케이스를 내보고, 모르면 왜 모르는지를 잘 점검해서 힌트를 조금씩 대면서 그것을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평가했죠. 그랬더니 54점이 나오더라고요. 뭐 문답식이 무조건 우월하다 이런 말을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로지스틱스를 실제로 겪어보면
저는 90점보다 54점에 훨씬 더 큰 트러스트를, 저희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는 뭐 담당자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객관식은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없어요. 그것이 기억에 의존했는데 진짜 안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쵸? 예. 그렇기 때문에 문답식을 통해서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이제 텔레파시라는 것을 범용 기술로 만들어버리면 문답식도 필요 없는 시대가 오겠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를 일반 개인에게 상용화하기 이전까지 아마 문답식은 교육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고부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로지스틱스로 남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진짜 아는지 모르는지를 문답식으로 알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갖게 되면 드디어 HRD가 가지고 있던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OI죠. 산업이 저성장 구조로 들어가 있고 지금 약간의 대한민국 경제가 스톡에 쌓여 있는 상태에서 CFO 조직이 CHO 조직에게 교육 예산을 그 정도 쓰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는지. 근데 그 과정에서 교육의 ROI를 측정한다는 것은 일종의 지상 과제예요. 근데 사실 수십 년 동안 CHO 조직은 CFO 조직에 그것을 한 번도 명명백백하게 증거로 제시한 적이 없어요. 뭐 특별한 경우에는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문답식 교육과 함께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LG 이나원에서 문답식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시각화 사고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학습, 사전평가, 본학습, 사후평가. 이때 사전평가와 사후평가를 인공지능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학습의 ROI를 측정을 명확하게 해내죠. 그래서 저희는 7%포인트 향상했다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밝히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파인딩들이 있는데요. 복잡하기보다는 이제 메시지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HRD 분들이 등급화에 굉장히 집착을 하죠. 그 왜 우리가 등급화에 집착을 할까?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등급화를 한다라는 사실이 사전에 노티됐을 때 동기부여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사실 그것을 HRM에 그렇게 잘 요긴하게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럼 사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등급화가 맞을까? 저는 등급화보다는 유형화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초개인화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등급화보다 그 사람들이 어떤 학습을 후속 기획을 하려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고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교육하고라고 하는 유형화가 훨씬 더 좋은 것이고, 문답식 교육은 유형화를 넘어서 초개인화까지 바로 직접적으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말투, 그 사람의 개념의 연결, 그 사람의 이해 수준, 그 사람의 이해 수준에서 정확히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를 문답 모형을 통해서 다 측정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굉장히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은 바로 지식의 5단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 그 사람에게 수용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객관식으로만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식에는 5단계 수용 단계가 있다라는 사실 자체도 잃어버릴 때가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식이 5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집중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해하고 있는가? 세 번째, 남한테 설명할 수 있는가? 네 번째, 남과 다툴 수 있는가? 다섯 번째, 적용할 수 있는가? 네, 적용은 이제 문제 해결과 가장 맞닿아 있는 단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로 저희는 같은 문답을 기반으로 해서 측정합니다. 집중력은 당연히 문답의 상황에서 매우 잘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동기부여 상태를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몇 가지 얻었던 파인딩은 집중력이 좋은 사람은 전반적으로 점수가 다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허들은 어디에서 오냐면 설명력에서 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력까지는 어느 정도 적당한 편차를 보이는데요. 설명력에서 성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AI 튜터가 교육자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수강생한테. 아, 당신의 친구가 이렇게 지금 설명을 당신한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시겠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이 사람이 이해를 잘했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자신이 잘 이해한 사람조차도 그 상대방이 어느 부분을 틀렸고 어느 부분을 틀리면 어떤 걸 잘 가르쳐 줬는지를 이해해서 식별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성과 차이가 굉장히 많이 되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논방력에서 극단적으로 많이 벌어지기 시작을 한다. 당연히 그것은 특정한 비슷한 문제 상황을 주었을 때 풀어내는 적용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저희가 이제 아직 구체적인 통계 자료로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이제 해외에 있는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실제로 이것을 논문으로 쓰는 작업에 이미 돌입을 해어 있고요. 아직은 수치를 통해서 강력하게 증거 기반으로 주장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이유 수준에서 정성적으로 이런 소감을 밝히는 정도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많은 교수님들과 실제로 한 작업들은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이런 문답식 수업을 하면 이런 통계가 나온다라는 것은 저의 개인에게도 되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개념을 안다는 것은 어떤 개념과 어떤 개념을 연결하고 그 개념은 또 다른 어떤 개념과 연결하는지 우리가 이제 시쳇말로 이야기해서 머리 안에서 지식의 온톨로지를 쌓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온톨로지를 기반으로 문답을 진행하는 모형으로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것과 같은 통계치를 얻게 됩니다. 그 교수님 입장에서. 이번 학기 학생들이 나는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연결짓기를 너무나도 오랬지만 사실은 75%만 연결했구나. 학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개념은 이것이고 학생들이 제일 연결을 잘하는 개념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에 대한 기존의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교육 통계를 얻게 됩니다. 실제도 저희 회사에서 매일같이 생산되는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정리하겠습니다. AI 튜터는 이제 아마 시장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원래 교육은 한 명이 이야기하고 여러 명이 듣는 방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공장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생산 수단에 적합한 직무교육의 폼팩터에 어울리는 굉장히 제한된 방식이었습니다. 인류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시 그리스 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쵸?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고력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산력이 중요해요. 고급 추상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고급 논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고급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초개인화된 문답식 수업이 기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HRD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 예를 들면 집체교육. 집체교육은 로지스틱스가 너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주 4일제 때문에 더욱 힘들어요. 그쵸? 예. 그리고 주 4일째 모아놨다 하더라도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어요. 왜? 자기가 원하지 않는 내용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시간에 억지로 모였거든요. 그쵸? 그래서 전달력이 좋은 강사들이 시장에서 잘 나가는 굉장히 우픈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하거나 대학 교수님과 동등한 수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강사들이 아니라 전달력 중심의 강사님들이 이 과목도 하고 저 과목도 하면서 산업교육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 교육. 온라인 교육은 당최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가 없죠. 전 그게 가장 안타깝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우리나라는 기업교육시장 기준으로 4조 원, 글로벌 시장으로는 약 200조 원입니다. 근데 과연 그 200조 원이 공중에서 태워지면서 몇 명의 사람이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보고 있을까? 좀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혁신의 대상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적극적으로 고민할 때가 있다. 그리고 딥스킬은 AI 튜터가 그것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고 상징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지금 DBR의 행동입니다. DBR이 지금 저희와 어떠한 연구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냐면 DBR은 HBR과 굉장히 친하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HBR에는 굉장히 독특한 고급 컨텐츠가 있습니다. 바로 비즈니스 케이스죠. 여러분도 비즈니스 케이스를 아마 학습을 해보셨겠지만 비즈니스 케이스를 하면 꼭 뭘 하고 싶습니까? 대화하고 싶죠. 그래서 그만한 스터디 그룹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지만 그것이 좀 진도가 안 나갈 때가 있죠. 왜? 그걸 압도적으로 이제 리딩해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케이스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케이스를 잘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원작자죠. 근데 HBR이나 DBR에 있는 원작자와 대화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DBR과 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하나는 DBR과 HBR에 있는 다양한 아티클을 기반으로 해서 고급 의사결정과 문답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으로 학습할 수 있는 고도의 효능감을 줄 수 있는 것을 실제 현재 서비스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면 강의는 효율이 낮고 비대면 강의 효과가 낮다라는 이 문제를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단순히 HRD가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모호한 방향성이 아니라 이 문제를 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CFO 조직도 CHO 조직에 강력하게 재원을 넣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AI 튜터는 몰입도나 피드백이나 교육의 ROI 측면에서 HRD의 새로운 해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좀 불비한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한번 강력한 주장을 드렸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뉘앙스가 좀 강하거나, 텐션이 좀 강하거나, 인토네이션이 조금 듣기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수년간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한 땀 한 땀 해외에 있는 연구진들과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갈까에 대해서 서비스로 구현하고, 그 서비스를 고객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얻은 일종의 확신인데요. 이 확신 자체가 좀 불편할 수는 있지만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 받으면서 한번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또 열정을 가지고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질문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긴 내용이라 제가 이거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금 이해가 필요한데, 어, 아마 이제 이분이 말씀하고 물어보고 싶었던 거는, 사고력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컨셉은 아니고, 원래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어떤 영역, 대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어떤 그 사고력을 향상시킨다, 또 문답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만 본다면 그것은 아주 뭐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교육도 우리가 암기식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입하는 식이라기보다는 지금 계속적인 발전과 이런 것들이 왔었고 또 비판적 크리티컬 띵킹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어, 딥스킬에서 말씀하신 강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주 제로 베이스에 없었던 것들은 아니었지 않느냐 이렇게 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런 문답식으로 교육을 하는 새로운 어떤 플랫폼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기존 교육과 비교해 어떤지 지점에서 질적으로 다른 전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꼭 이 지금 비교 대상으로 말씀하셨던 기존의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의 교육의 어떤 아까 폼팩터란 말씀하셨는데 그런 포맷 또는 플랫폼 이런 거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교육 체계라고 하는 교육의 어떤 시스템이라는 것하고 비교해서 보신다면 어떤 점에서 질적인 변화를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기초 지식과 고차원적인 사고력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서 보고 계신지 이런 것들 좀 묻는 질문을 질문 자체가 제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어쨌든 굉장히 심도 있는 질문을 심오한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이 질문 내용은 지금 채팅창에 있어서 대표님도 보실 수 있거든요. 채팅창을 누르시면은 네네네네네. 그 세 분이 계시니까 한번 너무 보시고 굉장히, 같이 네, 직접 뵙고 싶습니다. 네네네, 직접 뵙고 싶습니다. 네, 짧게 설명드리면, 저희는 사고력은 예전부터 있었다. 다만, 직무교육이라는 산업화 시대에 프라이머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도 논증이라고 하는 학문에 대해서 굉장히 탐문하고 있는데, 논증은 산업화 이전부터 있었던 아리스토텔레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력이라는 말을 개발했다든지, 사고력을 전파시키는 방법론을 개발했다든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에 탑재해서 고급 사고력을 가진 한 명의 문답 기능을 여러 사람이 두루 향유할 수 있을까? 그 채널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100% 동감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어떤 교육학 교수님이라든지 또는 논증학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정말 많은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 사고력 메서덜러지 자체를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약간 뭐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질문을 하신 분이 저희는 그냥 이제 운영자 계정으로만 올라와서 어느 분이 질문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주장하려고 하는 게 사고력이라는 게 예전에는 아무도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지만 사실은 사고력이 중요한 거야 라는 취지의 주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사고력이라는 건 당연히 예전부터 교육에서 중요한 개념이었는데 기존의 교육이 진행되었던 방식이 사고력을 증진하기에 최적의 방식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봅시다 라는 취지에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왠지 이 질문을 하신 분이 교수님이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있긴 한데 예를 들면 뭐 대학 같은 세팅에서 뭐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예를 들어 전략이라는 주제에 대해 동일한 학생들과 한 학기에 걸쳐서 교육을 하고 수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이 기존의 교육 세팅에서도 이 충분히 기본적인 지식과 역량을 쌓은 다음에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한 사고력을 훈련하는 그런 세팅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대학이 아니라 기업에서는 저도 사실 기업 돌아다니면서 강의하는 걸로 상당히 오랜 기간 먹고 살았었지만 예를 들어서 길어야 3시간, 4시간 방문해서 그 3, 4시간 동안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의 일부를 그냥 쏟아낸 다음에 도망치듯 빠져나오는 그런 형태의 교육으로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사고력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교육이 학교나 대학에서 일어나는 또 대면 교육의 형태와 지금 저희가 특히 문제시하고 있는 이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면 교육의 형태, 그것도 좀 구분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 안에서 저는 조금 다른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요즘 최근에 보면은 뭐 전 세계적인 트렌드인 것 같아요.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로 그 지금 트렌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AI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되고 여러 방면에서 쓰이다 보니까 이제 좀 반대적인 입장에서 그 AI가 갖고 있는 제한성이나 편향에 대한 가능성, 아까 이제 뭐 할루시네이션 뭐 등등등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최근에 법제화를 하는 그런 형태인데 어쨌든 AI가 고관여돼 있거나 고영향을 붙이는 몇 가지 분야를 정해놓고 그 분야에서 AI가 만약에 활용이 됐다면 그것을 고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한 어떤 증명을 해야 되고 어떤 논리에서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점점 더 일종의 이제 어떻게 사용자들 또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영향을 받은 예를 들면 채용 시장이라면은 채용 후보자들이 내가 어떤 결과를 위해서 탈락했다면 내가 왜 탈락했는지 AI가 어떻게 나에 대한 평가를 했는지를 증명하기 원하는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이제 법제화돼가는 과정에 있거든요. 지금 디스킬에서 추구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이러한 큰 트렌드, 이런 AI에 대한 어떤 좀 제한 또는 어떤 좀 어떻게 보면 잘 사용하자는 취지의 이런 방향성에서 보셨을 때 어떻게 좀 연결돼 있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대비돼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를 하고 계신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구체적인 얘기는 저희 소장님이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짧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쟁점의 최정점에 있는 키워드가 바로 뉴로 심볼릭이라는 인공지능 접근법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던져봐요. 인공지능이 지금처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패턴을 잘 잡아내는 기계로 자리 잡음한 게 언제부터겠느냐? 예. 인공지능 개념은 1940년대부터 나왔단 말이죠. 근데 1940년대에는 디지털 시스템이 없었어요. 디지털 시스템이 없다는 건 빅데이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빅데이터가 없다는 건 패턴을 잡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통계학이 나오면서 패턴을 잡기 시작했기 때문에 1940년대에 인공지능은 통계학조차도 약간의 그 부침이 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인공지능 이꼴 데이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큰 몰 이해 중에 하나입니다.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데이터로만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시작을 하면 인공지능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설명할 수 없음이라는 이 논제가 의문점으로 남질 않아요. 인공지능은 원래 그런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공지능이 태동했을 때는 규칙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이 먼저 태동했습니다. 규칙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수학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하나하나 잡아서 추론하는 거죠. 수학도 고급 추론이듯이. 그러니까 수학과 같은 인공지능도 있었고 통계학과 같은 인공지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다니는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 담론은 굉장히 충격적이게도
수학 중심의 머신러닝 중심 알 수 없는 블랙박스 형태를 당연시하는 형태의 인공지능에 너무 친숙합니다. 그거는 저는 굉장히 큰 편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알고리즘이 산업 현장에 쓰였을 때 그것이 그 산업 현장에 쓰인 소비자들이 그 알고리즘에 대한 영향을 받고 소구하라고 했을 때 기업체들이 이 프로듀서 이 생산자 책임의 범주에서 설명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금융기관이나 교육기관이나 굉장한 다양한 기관, 아까도 제가 오늘 첫 장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소명하는 걸 되게 중요한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로심볼릭적 접근이 인공지능 리터러시에 반드시 기본적인 개념으로 전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는 어떠한 사람의 말을 표현과 경향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단어의 구성, 논리적인 구성, 변증적인 구성으로 이해하죠. 여기까지 가도록 그러면 식별 가능성과 이 따짐성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소장님 혹시 보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미 사실 대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을 어쨌든 저희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을 했을 때 봤었던 옵저베이션을 좀 공유를 드리는 차원에서 부연을 드리면요.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교육을 하고 결국에 이제 모든 교육 담당자분들이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건 이제 평가이죠. 이분들이 정말 이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LLM에게 AI에게 이제 평가를 시키는 것은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태스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한다는 태스크를 봤을 때 실제로 예를 들면 학생의 어떤 답변들을 보고 이걸 LLM한테 넣고 이걸 평가를 해봐라 라고 하는 방법들이 아마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AI한테 굉장히 전권을 주는 방법인 것이죠. 이게 이렇게 하면 이제 그럴듯한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AI의 가장 큰 근거는 뭡니까? 아마도 인터넷에 그 가장 그럴듯한, 그럴 법한 그런 이제 그 보이스들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평가 결과들이 한 7, 80점쯤은 굉장히 몰려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사실 그럴듯한 평가는 나오긴 했지만 그 통계를 보면은 솔직히 교육을 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누가 정말 잘 들었고 누가 좀 안 들었는지가 전혀 이제 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해봤던 이런 방법론들 통해 가지고 어떤 이제 굉장히 좀 촘촘한 루브릭들과 어떤 논증의 좀 결정력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했을 때는 그 학생들의 평가가 좀 종영이라고 하죠. 그 정규 분포와 같은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서 실제로 그 평가의 데이터에 있어서도 누가 좀 잘했고 누가 좀 못했고가 좀 소명이 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초창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LLM에게 굉장히 좀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판단을 맡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진일보한 방법론들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뭐 어쨌든 인력 관리와 관련된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 안에서 AI가 어떻게 활용되고 이것을 왜 산업 현장이든 아니면 저희가 실생활에서 어떤 변화들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는 게 저희 전체 웨비나의 주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금 갖고 계신 개발하신 어떤 솔루션에 통해서 뭔가를 이루어진다 이런 것보다 만약에 아직 안 되셨다 하더라도 어떤 방향성에 대한 것들을 얘기해 주셔도 저는 충분하게 여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많은 인사이트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그 LLM, 뭐 블랙박스, 우리가 그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설명이 가능한 어떤 플랫폼, 어떤 그런 기반에서의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그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과정에 이제 온톨로지라는 지식의 온톨로지라는 단어를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온톨로지가 아마 개념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이 좀 드냐 하면은 스킬 베이스드 HR이 지금 2, 3년간 좀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좀 화두였었거든요. 그래서 HR의 체계를 어떤 스킬 관점으로 보고 스킬 관점에서 인력에 대한 구조를 짜고 뭐 인력에 대한 뭐 계획을 잡고 이런 얘기들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은 두 가지 굉장히 큰 HR들의 챌린지가 있었는데 스킬의 분류 체계를 어떻게 잡을 건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그 스킬에 대한 각 사람들의 레벨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라는 것이 이두 가지 굉장히 큰 난제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고민들을 뭐 문답식 사고력 이런 것들을 좀 해오셨으니까 이 분야에 대한 어떤 또 좀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고 AI 기술까지 접목됐었을 때 향후엔 이런 식으로 갈 것이다 또는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보시는 그런 어떤 관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 드리는 게 기업체에서의 인력 또
스킬 베이스 HR을 얘기할 때 그 스킬에 대한 분류 체계를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또는 스킬에 대한 각 사람들의 어떤 수준을 측정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시도, 변화, AI와 접목된 어떤 그런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인사이트를 나눠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문답 AI를 기반으로 문답식으로 상대방의 그 사고력이나 알매 깊이를 측정하는 서비스는 글로벌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글로벌로 많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조금 이 생소함을 느낀다라는 거는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요즘 어떠한 개념이 나왔을 때 그것이 제품화되는 리드 타임이 굉장히 짧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 한국에서도 저런 게 먼저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 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만 이제 스킬 베이스드라는 개념은 사실 4, 4년 전부터 굉장히 이제 이 직무라는 개념이 모호해지면서 스킬이라는 개념이 이제 대안으로 등장을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걸 이제 워케라라고 아까 제 방표에도 있었지만 워케라라고 하는 앤드류 응 교수님이 그 만든 회사예요. 코파운더로 계시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머신러닝과 관련된 스킬셋을 정말 잘 갖고 있거든요. 저희도 굉장히 많이 참조를 하는 편인데 그 머신러닝과 관련된 스킬셋을 제가 한번 날 잡고 들어가가지고 계속 그 포도송이를 타고 들어가 봤어요. 그 포도송이를 딱 타고 들어가서 그 더 이상 이제 그 인터페이스가 전개되지 않는 마지막 부분에 어세스먼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제가 뭘 발견했냐면 객관식을 발견했어요.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스킬 베이스드와 그 성숙도를 측정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다. 그래서 문답 기반의 비정형한 사고를 타이폴로지하고 측정하는 것과 이 스킬 베이스드의 트렌드는 굉장히 반드시 같이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이제 만약에 저희가 뭐 좀 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야에 이런 또 준비하고 계신 여러 가지 솔루션들이 뭐 딥스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뭐 시도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그 스킬 베이스드 HR에 대한 그 두 가지 챌린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해소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향후에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한 것을 측정한다는 것이 비정형한 것만 측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정형한 것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비정형한 것을 측정할 수 있고 변증을 다룰 수 있다는 건 논증을 다룰 수 있다는 거고 논증을 다룰 수 있다는 건 설명문도 다룰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력만 하는 업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케이퍼블리티도 다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스킬 트리를 더 잘 운용을 하려면 결국 어세스먼트라는 개념이 잘 연결어져야 되는데 그 비정형한 상태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시장적으로 인공지능에 의해서 나오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말씀 주시는 것 중에 이제 아규멘테이션 테크놀로지라는 정말 생소한 또 분야를 한번 좀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요 분야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잠깐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이 아규멘테이션 테크놀로지라는 게 그러니까 아규멘테이션은 어떤 단어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사전적 의미. 근데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아는 건 기술인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접목이 되지? 라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좋습니다. 네. 일단 우리 일상의 모든 대화는 논증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개념을 떠올리고 개념을 연결해서 사상을 만들고 사상을 더 연결해서 주장을 만들고 주장과 주장이 만나서 타협을 하면서 사회를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원리적이고 근본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잘하게 하는 인공지능이 태어났다. 당연히 저희가 만든 것은 아니고 영국이 주로 본산지인데요. 주로 철학자들과 컴퓨터공학자들이 NLP의 일종의 서브셋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영역을 동시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요 영역을 맹렬하게 공부를 하고 있고 특히 이 기술이 최근에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인터페이스가 기본적으로 대화로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쵸? 네. 그러니까 점점 모든 디지털 환경이 버튼이 사라지고 화면이 사라지고 점점 이 디지털 아바타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키오스크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일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이 산업 전체의 머저리티 UX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제 버튼의 시대는 가고 대화의 시대가 온다는 거죠. 네. 그러면 고급 대화 엔진을 가진 사람이
정말 새로운 빅테크의 조건이 되겠죠. 그럼 고급 대화라는 것은 그 말이 엘레강스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컨셉을 만들 수 있는가? 컨셉과 컨셉을 연결해서 사상을 만들 수 있는가? 사상과 사상을 연결해서 논증을 만들 수 있는가? 논증과 논증을 연결해서 변증할 수 있는가? 변증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결정을 만들 수 있는가? 의사결정 다음에는 액션이죠. 액션을 해야지 문제 해결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학계에 계신 분들도 아규멘테이션 테크놀로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저희 시간이 다 가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새로운 변화 또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오늘 강 대표님한테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저희가 이제 5차례 앞단에 이제 오늘까지 쳐서 이제 5차례 이전에 이제 네 번의 이제 웨비나가 진행이 된 최종적인 어떤 좀 뭐 어떻게 보면 클로징하는 데이라서 아마 저는 좀 더 생각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AI 시대 인력 관리에 어떤 변화들이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준비하자 이런 취지에서 저희가 이 웨비나를 기획을 했는데 갑자기 어떤 질문이 저는 떠올랐죠. 그게 뭐냐 하면은 과연 이렇게 기술이 변화하고 뭔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는 시대에 있어서도 본질적으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무엇일까? 라는 좀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거는 AI가 뭐 아무리 뭔가를 하더라도 좀 전에 말씀하셨던 저희가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면서 성장해 가고 그 안에서 사고가 키워지고 성숙돼 가고 이런 것들은 안 변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대표님 또는 여기 계시는 다른 세 분, 다른 두 분 합쳐서 딥스킬에서 각자 이제 어쨌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시니까 보실 때 이거는 뭐 아무리 우리가 뭘 개발하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을 만약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뭘까요? 조금 어려운 좀 추상적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혹시 저는 그런 딱 질문 10초만 말씀드리고 나머지 두 분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량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유능감, 두 번째가 관계성, 그리고 세 번째가 자율적 의사결정의 의지. 예. 그래서 이 세계사의 흐름을 잘 보면 유능감 때문에 세계사가 엎치락뒤치락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관계성 때문에 세계사가 엎치락뒤치락 한 것도 아니죠. 결국 인간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의 현대사가 거의 점철됐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아무리 발달해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지금 사회 전체는 귀차니즘과 망할 놈의 쇼폼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지만 자율적으로 판단하고자 하는 그 의지는 절대 인간이 놓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역량의 문제인 게 아니라 저는 인간이 끝까지 그것은 놓지 않아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짧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소장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사실 근데 하신 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생각했을 땐 현재 진행형으로 어쨌든 계속 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기술 변화라는 게 다이내믹하게 들어가고 있긴 하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HBR에서 이제 맥킨지의 보스를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이제 물림이 있었던 건 뭐냐면은 이제 옛날에 어떤 뭐 케이스 인터뷰를 한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맥 컨설턴트들을 뽑았는데 이제는 AI가 그런 걸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이런 걸로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어떻게 뽑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AI는 모든 사람들이 쓰는데 AI가 가지고 온 걸 가지고 요걸 얼마나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그 안에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사람을 뽑겠다, 판단력을 뽑겠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과 그리고 제가 나름대로 이 기술들을 접하면서 느꼈던 것들은 제 생각엔 일단은 어떤 인과적인 사고 기본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인공지능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의 상관관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죠. 근데 근본적으로 인과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비선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것들 어떻게 보면 이제 A에서 B로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은 사실 AI가 굉장히 잘 파생을 잘할 텐데 비선형적으로 나가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지먼트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결정을 하고 거기에 책임을 지는 것 거기까지는 아마 AI가 글쎄요, 뭐 또 다른 것들이 개발될 수 있긴 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기술의 어떤 본질을 봤을 때는 조금 달성이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굉장히 또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장 부대표님 한마디 예. 해주시죠.
뭐 저희는 뭐 사실 셋이서 수시로 하루 종일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생각하는 방향이 비슷하긴 한데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예. 짜고 답을 하는 건 아니고 저도 결국은 의사결정이 인간이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네. 주장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이유를 대자면 그러니까 인간이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뭐 과거에 비슷한 데이터가 없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결정을 못해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결정적으로 기업에서는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차원에서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에 대한 조언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 비슷한 얘기가 예를 들면 뭐 판사나 변호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거냐. 사실 그냥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그거야말로 판례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고 법이 너무나도 명확하고 모두가 기술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대체하기 쉽지만 그런데 인공지능이 정말 소송을 하고 판결을 내린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뭔가 잘못되었을 때 인공지능이 책임을 질 수는 없거든요. 조직에서도 아마 비슷한 이유로 뭐 단순한 어떤 그 매일 같은 루틴한 업무상의 사소한 의사결정인 지금도 이미 많이 AI가 내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대체되겠지만 예를 들면 정말 회사의 운명을 걸 만한 뭐 M&A라든가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대체하는 시대가 쉽게 올까? 네. 그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를 떠나서 그 책임 문제 때문에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네, 맞네요. 그것도 굉장히 동의가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쭉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제 이게 동영상으로도 또 이제 저희가 공유가 될 텐데 아마 많은 분들한테 또 굉장히 또 재밌는 또 인사이트가 주는 그런 내용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가 마무리하게 된 강 대표님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지능이 다 할 수 있어도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놓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명언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5회차 웨비나 전체를 마치게 됐고요. 이 자리를 우리 딥스킬에 계신 우리 경영자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까지 진행했던 모든 웨비나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